예전에 김창욱 강사님 강연 들을 기회에 있었는데 마더스텅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말 습관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부모님과의 대화,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를 살펴보라는 말이었는데,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방법, 말투, 태도가 결국에는 나와 가까워진 그 사람이 나와의 대화 방식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주면서 살아가죠. 이렇게 영향을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인격적인 수준도 매우 비슷해지는 걸 본인은 모를 수는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 되죠. 내 옆에 나와 가장 자주 만나는 5명, 그 사람들의 평균이 바로 내 자신이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마더스텅,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방식은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돈에 대한 인식, 가치, 사람에 대한 질투, 사회에 대한 혐오, 부자에 대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원망까지. 이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죠. 지금 누군가 당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나? 어떤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직장 상사 흉을 봐야지만 이 직장 동료와 대화가 재밌어진다든지, 정치인 어떤 특정 정당을 욕을 해야지만 어떤 사람과의 대화가 쉽게 풀린다든지, 내가 어떤 부정성을 공유하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감정을 내뿜는 사람과의 관계, 세상을 향해 부정과 불평을 교환하면서 이어지는 관계. 자,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선택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내 인생의 명작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ame Closer.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제가 가져온 책은요. 정말로 이 작가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알 법한 아주 유명한 작가죠. 하브 에커. 자기 개발 성공학의 요즘 사람으로서는 거의 원탑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브 에커가 쓰는 글 100만장자 시크릿. 이 책이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입니다. 저자는 재미있는 이력이 있어요. 무일푼에서 20대예요. 20대. 2년 반 만에 100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돈 $30를 가지고 캐나다에 온 유럽계 이민자의 아들로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아빠가 30불 가지고 캐나다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브에커는 2,000불을 대출을 받고 첫 사업을 시작해서 10개의 지점을 가진 사업체 규모를 꾸렸고요. 그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회사 지분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이루어지는 듯 했죠. 20대 경제적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잘못된 투자와 해픈 씀씀이로, 정확하게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해픈 씀씀이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기쁨, 환희, 실패의 나락 모두 20대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잔한 소자본 그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라 포춘지에 선정될 만한 대기업의 회사 지분의 절반을 팔았을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이 모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그는요, 독특한 이론을 개발했고요. 그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론을 개발하고 명상을 하고 멘토들을 찾아다녔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에는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게 저는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돈과 무의식, 부를 이루는 심리 과정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돈에 관해서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무의식을 성공으로 향하도록 세팅한 후에 그 성과에 대한 경험담을 얘기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전 세계 80개국 200만 명을 백만장자 대열에 올라서게 한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17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부제로는요. 부를 끌어당기는 17가지 매뉴얼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 두 번째 이야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그 앞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개인의 경제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경제청사진을 새롭게 그리는 방법과 백만장자 마인드 행동 지침이 책에 나옵니다.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듀서이고 트레이너이고 성공학을 가장 왕성하게 강의하고 활동하고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버에커. 우리가 정말로 이제 수많은 그 경제학, 철학, 자기개발 지필가들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가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분은 앞으로도 정말 수십 권의 저서를 더 출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1부와 2부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프롤로그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1부와 2부의 차이점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1부는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2부는 백만장자 17가지 시크릿. 자, 2부는 아시다시피 백만장자 마인드 1, 2, 3 이렇게 해서 17가지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용이 좋고 1부 같은 경우에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부와 성공은 경제청사진에 따라 움직인다. 과거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경제청사진을 만드는 첫 번째 영향, 어린 시절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두 번째 영향, 어린 시절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세 번째 영향, 어린 시절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자, 그리고 마지막에 1부 끝 목차 마지막은 이제 경제청사진을 부자답게 그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1부에서 하버에커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말의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경제관념을 주입시켰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요소가 상충하면서 공존하는 이중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죠. 빛과 어두움, 뜨거움, 차가움, 빠름, 느림, 오른쪽, 왼쪽, 동쪽, 서쪽, 너무나 많죠. 한쪽이 존재하면 다른 쪽도 존재하죠. 그런데 왼쪽이 없는 오른쪽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둠만 있는 곳이 있을까요? 빛만 가득한 곳, 뜨겁기만 한 곳, 차갑기만 한 곳. 항상 이쪽이 하나 없이 다른 쪽 하나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죠. 세계 최고의 팀이 있다 그러면 그 팀과 싸워서 졌던 팀은 존재하겠습니다. 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돈에 외부 원칙이 있으면 내부 원칙도 있죠. 사업 지식, 돈 관리, 전략, 이런 것들이 외부 원칙이겠죠. 그런데 내부 원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수와 그의 장비를 저자는 예를 들었어요. 최신식 장비, 이게 이제 외부 원칙이라고 하고요. 최신식 장비, 적합한 장비를 가지고 그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목수가 필요합니다. 그건 내부 원칙이라고 하죠. 성공하려면 적정한 시간,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어나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무엇을 믿는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저자는 1부에서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심어줬는가? 이게 참 공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공감을 되게 많이 했는데 보통 이 하버에커도 아버지가 이렇게 제가 재밌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버지 저 $1만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돈으로 보여?
내가 ATM기야? 내가 자판기니? 너는 나만 보면 돈이니? 자, 이 얘기 들으면은 조금 흠칫 놀라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 웬만하면 다 듣고 성장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하브 에커는 한 사람이 자라는 동안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경제 청사진을 이루는 밑바탕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어떤 말을 듣고 누구를 보고 자랐고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혹시 이런 말을 듣고 자라진 않았나요?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힘든 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해야 된다. 부자들은 탐욕스럽다. 부자는 죄를 짓는 사람이다. 돈을 벌려면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어.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한국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부자가 천국에 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우리는 부자가 될 수는 없어. 그냥 적당히 소득에 맞춰서 하는 거지. 욕심 부리면 좋지 않아. 우린 그럴 여유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세대들이 자라왔을 겁니다. 이 문제는 어렸을 때 돈에 들었던 이 부모님,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들었던 이 모든 말들이 우리 무의식에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말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을 운영해 나가는 청사진의 일부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귀로 들은 말의 영향력은 대단히 강력하죠.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지겨워, 지긋지긋해, 그런 말 좀 이제 안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던 그 말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것, 가장 많이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이미 형성된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 생각을 좌우하고 그 생각이 결정을 만들고 결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변화 요소가 필요한데 그 하나하나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위력을 지닙니다. 저자가 말한 경제 청사진을 바꾸는 4단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부자에 대해 어떤 말을 들었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적어보라. 아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자기 이해. 이런 말들이 당신의 경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아라. 변화, 선택. 그 생각들은 주입된 것일 뿐 당신의 것이 아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당신은 변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돈에 대해 들었던 그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 나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 책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불평, 불만, 타인에 대한 비난 멈추기. 본문 내용인데요. 비슷한 것끼리 잡아당기게 되어 있다. 불평을 한다는 건 곧 쓰레기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이다. 본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불평, 불만과 타인에 대한 비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브 에커가 할애를 했어요. 우리는 일하다 보면은 많다고 해야 되나요?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 동료와 부딪히는 일들도 자주 생깁니다. 직장 상사, 또 밑에 후임들, 나랑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더 어렵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갈등을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슷한 것끼리 잡아당기게 되어 있고 불평을 한다는 거는 쓰레기를 끌어당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매일 불평을 하고 매일 쓰레기를 끌어당기고 있는 셈입니다. 또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언가를 같이 비난할 때 더 친근함을 느낀다는 또
모순된 감정이 또 있죠. 쓰레기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는데 이 문구를 통해 우리는 타인을 험담하고 세상에 불평을 쏟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나를 갉아먹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어쩌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가 그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은 비난과 불평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저자는 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남을 비난할 시간이 없다. 본문 내용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받는 보상은 당신의 시장 가치에 비례한다. 재능이 없는 척 겸손함을 떨지 말고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작은 생각과 작은 행동과 작은 만족은 부족한 삶, 그리고 만족이 없는 생활을 만족하게 만든다. 뭔가 가슴이 아프네요. 나의 가치를 높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조하라. 부자는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은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뭐 그런 것까지 해. 뭐 홍보를 해. 알아서 좋으면 찾아오겠지.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가게를 차렸던 분들도 맛있으면 다 알아서 단골이 찾아오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SNS나 뭐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뭐 인테리어 꾸미고, 뭐 그 테이블의 배치, 그다음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야, 뭐 여러 가지 입지도 있을 테고요. 많이 리노베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만약에 국수를 판다 그러면 국수가 뭐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가 막힌 맛의 국수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 맛은 다 비슷하잖아요. 어디에 위치하고 누가 팔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떤 가격이 형성되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뭐 이런 부가적인 것도 많이 요소가 될 거예요.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큼 보상받는 게 합당하다고 느낀다.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면서 재밌거나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많은 돈이 오거나 그때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 가치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런데 내가 내 가치를 믿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부자의 언어가 어떤 말이 있는가. 경제적인 언어. 넌 내가 돈으로 보이니? 돈을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은 저축이야. 저축. 어디에다 투자할 생각하지 마. 다 날려.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 저축해.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저축이 부의 성공을 이루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혹은 나를 드러내는 일에 서툴렀거나 어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나를 드러내서 망신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에 기회를 받았는데 내가 잘하지 못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구나. 군대 용어기도 하죠.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걸 수 있겠죠. 하버에커는 이런 강조도 다시 합니다. 지금 즉시 실행하기. 본문 내용은요. 문제점들을 다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동에 뛰어들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고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도 행동하고 불편해도 행동하고 힘들어도 행동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행동하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떤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면서 배워가는 경우가 많다. 대신에 이제 어떤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거나 사람들이 인력이 필요하거나 이러면은 맞지 않겠지만 돈과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험은 내 몸을 경험이라는 내 희생을 통해서 경험을 얻는다면은 하버에커는 강조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일에 뛰어들지 말고 일을 시작하면서 그 일을 배우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그 다음 투자와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 저자가 그 어떤 그 운동하는 짐, 피트니스 클럽을 이렇게 인수를 해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 과정을 얘기했을 때도, 그리고 델리 가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시장 조사를 하고 투자를 받고 막 이것보다도 먼저 거기서 일을 했다 그래요. 본인이 직접 어떤 그 업종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델리 가게에서 커피숍 이런 데서 커피를 만들고 캐셔를 하고 이러면서 배우면서 그 시장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비즈니스를 또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떤 사람에게 투자를 받고 어떻게 사업을 이뤄 나갈지 조사만 하고 있거나 대처 방안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은 요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가난함의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어릴 적부터 우리가 들었던 경제적인 언어, 그 언어가 우리를 굉장히 많이 무의식 속에서 잠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완벽한 것을 원하는 그 심리도 100점, 90점, 1등, 2등을 원했던 사회에서 뭔가 하나 부족하고 2개 부족하고 3개 부족하지만 그 분야, 그 업무를 미리 시작하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은 돈을 주고 또 어떤 데이터로 얻을 수 없는 무궁무진한 경험과 사업적인 수단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 책의 특징이라면은요, 내용이 나오고, 이 책의 어떤 그 파트별로 마지막에 선언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어떤 걸 인식하는가, 어떤 걸 변화하는가, 또 내 가슴에 손을 대고 막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그럼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들어간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완전 머리에 손을 대는 거예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저는 어느새부턴가 이 명작 방송 진행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짝 유치한 행동들 있잖아요. 내가 나를 칭찬한다던가, 행동을 따라한다던가, 가슴에 손을 대고 머리에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대는 이런 걸 따라하면은 뭔가 되게 재밌고 즐겁고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자, 이거를 저자가 강조하는 이유가요. 어릴 적부터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화 되어 있는 돈에 대한 관념, 부자에 대한 어떤 나쁜 평가, 이런 것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찌꺼기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당신이 부자가 되기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돈 많아봤자 뭐해, 돈 많으면 걱정과 근심만 쌓이는 거야, 이런 생각들,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부자들은 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부자들은 다 어떤 탐욕과 욕심으로 똘똘 뭉쳤다.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 하지만 머리에 손을 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돈에 대한 긍정화를 이미지화 시킨다. 이런 거죠.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돈에 대한 인식, 어려운 가정 환경, 주변 사람들이 돈에 대해 바라보는 어떤 인식,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돈을 밝히면 안 된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일깨우고 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돈과 관련 없는 것을 살아가고 선택을 하는데 결국 내가 힘들어진 것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돈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를 한다던가 어떤 연구, 개발, 그다음에 미래 우리
미래 인류를 위해서 미래의 신약을 개발한다던가 그런 어떤 연구원이나 뭐 교육 공무원이나 뭐 복지사 뭐 이런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돈이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일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는데 돈이 다가 아니잖아. 자기가 아무리 외쳐도 결국에는 그 사람은 내가 이번 달에 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번 달 우리의 렌트비, 이번 달 우리의 모기지, 이번 달 우리의 뭐 자동차 론, 뭐 이번 달 우리의 인슈런스 컴퍼니 뭐 인상된 보험료, 그 다음에 뭐 자식이 있다면 학원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고민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돈은 중요하지 않아. 돈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아. 부자들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야 라고 잘못된 그 무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탈피할 수 없다는 거죠. 탈피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경제 청사진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을 꼭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아니라고 게을렀던 부분에서 벗어나서 나는 뭐 부유함을 이룰 것이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을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청사진을 선언하고 반복하고 되뇌이는 것.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네. 이 책에는 이제 자세한 다른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순서로는 이제 17가지 부를 끌어다니는 매뉴얼 바로 전에 부의 청사진 부분. 제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가난했던 기억은 없지만, 평범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한 달에 얼마를 번다 그러면, 그냥 그 돈으로, 맞춰서 한 달을 살았던,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아버지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쪼달리진 않았고, 모르겠어요.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하진 않아서,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즘도 그러겠지만,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아무튼 부자는 아니었어요.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던 환경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남들처럼 성공 스토리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도 아니었던 기억이 듭니다. 그냥, 적당히 화목했고 적당히 행복했던. 네. 그리고 집도 뭐 늘 어릴 때부터 제 방이 있었고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저축을 많이 하고 뭐 투자를 많이 하고 뭐 어떤 뭐 주식 뭐 펀드 이런 거를 부모님이 했던 기억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뭐 용돈을 받으면 그 돈을 규모 있게 부풀리거나 그랬던 기억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달 번 돈을 그달 소비를 했고 저도 용돈을 받으면 그때 받은 돈을 그때 소비하고 뭐 세뱃돈을 받으면 그냥 원하는 거를 뭐 좀 비싼 장난감 하나 사서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정말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엄마 나 뭐 돈 줘 이러면 뭐 엄마 얼굴이 돈으로 보이냐 이런 말도 들었고 돈이 있으면 모두 사용해 버리기 바빴고 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면 그것조차 사용해 버리기 바빴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그러니까 딱히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이게 투자나 돈에 대한 마인드가 뭐 남달랐고 그것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나 이런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저희 집도 다른 여타 집들과 마찬가지로 부자에 대한 아주 호감과 긍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 같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음식이 많으면 나눠 먹을 수는 있었지만 어떤 그 금전적으로 풍족해서 그 누구를 돕거나 어떤 그런 그 발렌티어 같은 금전적인 것을 했던 기억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억이 제가 미국에 오고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서까지도 많이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도구함이 있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가까운 이들에 의해 답습된 그런 습관과 생각이 이 도구함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부모와 독립해서 나만의 가치관과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집에서 또 새로운 사람과 살아도 그리고 새로운 그 어떤 이슈와 그 아이디어를 도구함에 넣으려고 해도
이미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내 한계를 미리 제한해 놓은 그 현실에 우린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자아가 이미 형성된 공간에 더 이상 그 도구함의 새로운 긍정의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식한 것을 선언하고 자꾸 자의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롭고 변화해야 된다는 기회가 찾아와도 기존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걸 가로막고요. 결국 과거의 나와 똑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또 똑같은 결과를 되풀이하는 것이죠. 이 백만장자 시크릿 하브 에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구함에 이미 들어있는 자신과 과거를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기억들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몇십 년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돈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불평, 불만이, 그리고 부자에 대한 나쁜 인식이 내가 새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부에서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인식했다면 내 스스로 본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떠올리고 과거의 내 모습을 다시 상기하고, 그것이 나를 지금 오로지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바꿀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나에게는 자기 변화가 필요하고 사람의 한계는 없다. 내 무의식은 나의 자의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나의 도구함은 깨끗이 비우고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도구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내 모습이 정해놓은 것이지 그 부정적인 인식이 죽을 때까지 함께 갈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의 주문, 그 다음에 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세우고 매일매일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상상하고 또 선언하고 반복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나를 바꿔야 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도구함이 아주 더러운 것들이 쓰레기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청소하는 게 먼저겠죠. 새로운 향기, 새로운 깨끗함, 그리고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주변을 정돈하고 담는 거죠. 내 마인드를 지금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생각은, 저자가 참 많이 이 책에서 반복된 그 문구가 있어요. 생각은 감정이 되고, 감정은 행동을 만들고, 그러한 행동이 모여 결과가 된다. 새로운 모습을 희망하고 바꾸고 싶다면 지금 나의 오래된 낡은 도구함을 청소하고 새로움을 프로그래밍하라. 뿌리가 있으므로 열매가 열린다. 예를 들어 컴퓨터로 편지 한 장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인쇄하기를 누르면 프린터에서 편지가 빠져나온다. 인쇄물을 보니 오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잘 지워지는 지우개로 틀린 글자를 지운다. 그 후에 다시 인쇄하기를 눌렀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글자가 틀렸다. 방금 지웠는데 왜 이러지? 이번엔 더 커다란 지우개로 오랫동안 지웠다. 만반의 준비가 돼서 인쇄하기를 눌렀는데 다시 그대로다. 비명이 터질 정도다. 기가 막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인쇄물, 물리적 세계에서 문제를 수정할 수 없다.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 즉 정신과 감정과 영적 세계에 입력된 정보를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돈은 결과다. 부자는 결과다. 건강도 결과다. 당신의 몸무게도 결과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 살고 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세상. 혹시 돈이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제 내 말을 들어보아라. 돈이 없는 건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내는 증상일 뿐이다. 돈이 없는 건 결과다. 그 원인에 뿌리가 있는 것이다. 외적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내적인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당신의 결과물은 어떤가? 부자건 가난하건 긍정이든 부정이든 무엇이든 당신의 외적 세계는 내적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겉보기 인생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면에서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내면의 변화를 나에게 선언해야 한다. 중요한 건 체험이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이 책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마무리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서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다시 외친다. 단호하고 긍정적인 말을 외치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할까? 이 선언은 에너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에너지의 흐름은 빈도와 진동이 필수적이다. 선언을 할 때마다 진동이 생기고 빈도가 늘어난다. 큰 소리로 선언을 하면 그 에너지가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진동시키고 자신의 몸에 반향을 일으킨다. 선언은 우주에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 강렬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다. 선언과 확언이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둘 사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 확언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단언하는 긍정의 진술이다. 선언이란 특정 상태를 선택하거나 특정 행동을 감당하려 하는 공식적인 진술이다. 확언은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확언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반면에 선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엇이 되겠다는 의지나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한다. 이 정도는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가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선언을 하라. 거울을 보며 선언을 하면 더 좋다. 솔직히 처음 이런 말 들었을 때 나는 생각했다. 말도 안 돼. 선언이라니. 헛소리 하지 마. 다 커가지고 뭐야 창피하게. 하지만 당시에 내가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까짓 거 손해볼 거 없어. 이런 생각을 했고 시험 삼아 해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선언의 결과, 나는 지금 부자가 되었다. 나는 선언의 효과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한 푼, 두 푼에 절절 매는 것보다는 헛소리든 뭐든 유치하든 뭐든 못 믿기든 뭐든 선언하고 부자가 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자,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만약에 당신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래 나오는 말을 따라해보아라.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의 내면 세계가 내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네, 책의 내용 중에 인상적인 내용, 그리고 그 단계별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변화를 선택하고 선언하는 부분, 인상적인 문구 좀 요약을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경제 청사진을 바꾸는 4단계. 인식. 어릴 때 돈에 대해, 부자에 대해 어떤 말들을 들었는가. 기억이 나는 대로 적어보아라. 자기 이해. 이런 말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아라. 변화를 선택. 그 생각은 주입된 것일 뿐 지금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변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돈에 대해 들었던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나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선택한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한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경제청사진을 만든 두 번째 영향은 어린 시절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부분이 나옵니다. 나의 경제청사진을 바꾸는 4단계. 인식. 부모님이 돈에 대해, 부에 대해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자. 자기 이해. 자라면서 보았던 모습들이 당신의 경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변화 선택. 그런 방식이 단순히 당신에게 주입된 것일 뿐 자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는 변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내가 돈에 대해 보고 배운 것들은 그분들의 방식이었다.
나는 내 방식을 선택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경제청사진을 만드는 세 번째 마지막 영향이죠. 어린 시절 당신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가? 인식. 어릴 때 돈에 관해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라. 자기 이해. 이 사건이 현재 당신의 경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변화, 선택. 이런 사고방식은 후천적인 습득된 것일 뿐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은 변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예전의 무익한 경험에 휘둘리지 않겠다. 새롭고 부유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당신의 경제적인 청사진이 경제적인 삶을 결정짓는다 부분인데, 청사진을 낮게 설정해 둔 사람은, 여자는 똑같은 경제적인 청사진이 낮은 남자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적인 청사진이 낮은 지대에 있는 남자를 만나면 편안한 지대에 있다라는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자가, 뭐 남자 여자는 똑같죠. 네, 성별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내 꿈은 어느 동네에서 뭐 10층짜리 빌딩을 짓고 뭐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의 꿈은 교회에서 뭐 2층짜리 집을 짓고 뭐 강아지를 키우면서 사는 건데, 이 여자는 10층짜리 빌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같은 공간에 머무른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인연이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낭비벽이 있거나 뭐 있는 대로 돈을 다 써버리는 남자인 경우에는 꼼꼼하고 살림자라는 사람보다 쓸 땐 쓰고 화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분을 좀 낼 줄 아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경제적으로 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또 이런 부분도 나와요. 저도 정말 해당되는 얘기인데, 한 달에 5,000불만 있으면 일단은 먹고는 살아. 이런 말 많이 한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뭐 렌트가 3,000불, 뭐 오토론, 자동차 론이 뭐 1,000불, 또 인슈런스가 1,000불, 뭐 그렇다면은 5,000불이잖아요. 그럼 딱 5,000불만 있으면 뭐 먹고는 사는데 말이야. 그러면 딱 5,000불이 들어옵니다. 10,000불은 있어야 먹고 살지. 애들 학비도 있고. 그러면 딱 10,000불이 들어오는 거죠. 또 반대로 3,000불의 청사진이 있는 사람에게는 딱 그 3,000불 어치의 일거리, 그 다음에 소득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부의 절대적인 법칙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끌어당기느냐, 무엇을 잠재의식 속에 심어 놓느냐에 따라서 딱 그만큼의 부와 딱 그 정도의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부를 끌어당기는 경제에서 당신의 청사진은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다라고 하버에커는 말합니다. 방 안의 온도를 22도로 맞춰 놓는다면, 날씨가 아무리 추워서 밖이 영하 10도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방 온도는 언제든지 22도가 된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타는 여름 7, 8월에 아무리 더워도 내가 방 안 온도를 18도로 맞춰 놓는다면 아무리 더워도 우리 집 방의 온도는 18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자가 말하는 이 경제적인 성공도를 영구히 변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경제적인 자동 온도 조절기, 그러니까 경제 청사진을 수정하는 길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부의 개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큰 돈을 벌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큰 도구함이 당신 안에 항상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늘어날 것이다. 나 5,000불만 있으면 그래도 먹고는 사는데 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20,000불, 30,000불의 소득이 들어오질 않는 것이죠.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백만장자 17가지 시크릿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시크릿 이렇게 하면서 책을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책을 소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고 한 파트가 끝날 때 정리가 되어 있고 선언을 하고 다짐을 하고 막 이런 행동 지침이 있고 막 그러면은요 이제 굉장히 편해요. 네. 제가 해야 되는 정리와 요약과 중요한 메시지들을 작가가 미리 이렇게 해 주시면 저에게는 책 내용도 너무 좋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굉장히 고마운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장에도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선언하는 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저자가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 외부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내 결과, 내 몸무게 부분이 나왔는데요. 내 몸무게는 나의 결과이다. 내가 먹은 음식의 결과가 나의 몸무게가 되는 것이다. 네, 기가 막히죠. 이거보다 더 좋은 비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국밥을 2그릇 먹으면 몸무게가 늘어나죠? 그럼 그 늘어난 것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국밥을 먹기 전에 나는 지금 점심을 굶었으니까 저녁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국밥을 2그릇 먹어야 돼.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몸무게 3파운드 증량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당신의 생각과 믿음은 당신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당신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만 의미가 있다. 당신이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진심으로 인생을 상승시키고 싶다면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당신의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 당신은 무언가를 믿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어차피 선택해야 될 것이라면 당신이 도움되는 믿음을 믿어야 된다. 지원군이 되어지는 믿음, 부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의식 속에 믿고 있었던 불평, 불만, 부정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다 버려라. 명심하라.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는 것.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부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당신도 만들어낼 수 있다.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경제적인 삶을 영원히 바꾸고 싶다면 이 책을 끝까지 완독하라. 네, 이 책을 끝까지 완독하는 것은요,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 매뉴얼 다음 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언이 나오네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의 생각들을 점검하여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